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 A형 해설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22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22번 지문은 우리 같이 한번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종이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라고 했죠. 자, 일단 전자종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싶으니까 전자종이 자, 전자종이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 등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LCD와 달리 전자종이는 기기 내부의 발광을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반사용 디스플레이로서 외광이 강한 야외에서도 읽기에 편리하며, 자, 거기다 밑줄 치고 1번이라고 한번 해놓을까요? 자, 전자종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외광이 강한 야외에서도 읽기에 편리하다. 그 다음에 낮은 전력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자, 두 번째, 낮은 전력으로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울러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LCD와 비교할 때 다양한 기판의 구현이 가능. 자, 3번이 되겠죠. 다양한 기판의 구현이 가능하고 경량화 측면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경량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야외에서도 읽기 편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낮은 전력. 세 번째가 다양한 기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량화. 요 얘기를 했었죠. 전자종이 관련 기술 중 하나로 전기 영동 방식이 있다. 자, 전자종이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술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전기 영동 방식. 전기 영동 방식이 있다. 전기 영동이란 유동성 매체 내에서 전하를 띤 물질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림 1과 같이 두 패널 사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흰색과 검은색을 가진 반구를 합한 회전공을 투명한 유체와 함께 분산시킨다. 자, 지금 그림 1을 볼까요? 보면은 지금 까만색이랑 흰색이 있는 거. 지금 보면 왼쪽에 그림 A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거는 흰색이 위로 올라왔고요. 까만색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까만 게 위로, 그 다음에 흰 게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까지 읽었죠? 네.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공들이 회전해서 흰색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오면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흡수함으로 원하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면 전압을 제거한 후에도 다른 전압을 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바꿀 때까지 현재 상태가 유지된대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전압을 가하면 유지되는 특성이 있대요. 자, 그 얘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유지됨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지되니까 전력 손실이 적다. 그러나 어떤 전압을 가해도 공의 위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특정 전압을 찾기가 어렵다. 만일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는 구동 전압이 매우 클 경우는 공이 회전보다 직진을 먼저 하게 돼서, 자, 이렇게 되면 공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흰색이 올라갔다 까만색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전보다는 얘가 뭘 하냐면 직진을 하게 돼요. 부분 회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등 구동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지게 된대요. 불안정해지게 되고요. 또한 공은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렇고, 그 다음에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자, 이렇게 되면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컬러 표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색 필터가 필요하다는 점. 그럼 이 컬러의 개수도 작다가 아니죠. 컬러는 적다죠. 개수는. 자,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위에서는 장점, 밑에서는 단점을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전자종이 기술로, 자, 기술 하나, 전기 영동 방식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전기 습인 방식. 자, 전기 습인 방식을 줄 수 있다. 전기 습인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하시다. 물 분자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금속에는 더 끌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림 2와 같이, 자, 그림 2에 보면은 또 뭐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막 있죠. 이와 같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흰색 기판 위에, 자, 흰색 기판에다 올려놔야 된대요. 흰색 기판 위에 소수성 물질을 코팅을 하고 A와 같이 물과 컬러 기름을 셀에 넣는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지게 돼요. 자, 전압을 가하면이에요. 기름층을 한쪽으로 밀치게 되므로 B와 같이 기름이 뭉치게 된다. 자, A같이 이렇게 컬러 기름하고 물하고 쭉 뿌려놨을 때 이제 전압을 띡 가하면 B처럼 된대요. C와 D는 각각 A와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기름이 밀쳐진 부분은 빛을 반사하니까 흰색. 그러면 지금 기름이, 지금 A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잠깐 그려볼까요? A에는 이렇게 주르륵 있으니까 기름이 하나도 안 밀쳐졌죠. 하나도 안 밀쳐졌으니까 C 그림은 전부 다 까매요. 그리고 B 그림은요, 이렇게 있던 게 얘가 이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쭈르륵 밀려갖고 이렇게 이쪽에 다 모였어요. 그럼 이쪽은 밀어냈으니까 이쪽은 흰색, 그럼 이쪽은 까만색, 이렇게 되겠다라는 소리죠. 그게 바로 D죠. 됐고요. C와 D는 각각 A와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기름이 밀쳐진 부분은 빛을 반사함으로 흰색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때 가해지는 전압차가 클수록, 자, 얘는요, 전압차가 클수록 기름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 이렇게 되면 기름층이 좁게 모이게 된대요. 전압차를 모이게 되므로 전압차를 조절해서 진하기를 달리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진하기의 조절이 가능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름층은 들어오는 빛의 크기를 조절하는 셔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색을 표현하는 색필터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습인 현상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렇죠? 아까 얘는 속도가 느렸는데 얘는 또 빠르대네요. 자, 속도가 빠르므로 전기습인 디스플레이는 속도면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기름층과 물층의 일치층을 안정적으로 주입 및 보존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 이거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죠.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전자종이는 외광이 강한 곳에서도 읽을 수 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전기 영동 방식의 회전공은 직진하지 않으면 회전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면 근데 구동전압이 크면 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해버려서 불안정해진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윗글과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서 적절한 설명만 골라보래요. 자, 가가 전기 영동 방식, 그 다음 전기 습인 방식인데요. 가가 전기 영동 방식이죠. 가에서 가해지는 전압을 높게 할수록, 자, 전압을 높게 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그랬고, 그래서 얘는, 그리고 또 해상도도 컬러가 적은 게 문제라 그랬었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 B. 나의 전압차를 높이면, 디귿의 원 모양이 작아진다. 전압차를 크게 하면 기름층이 좁아진다라 그랬으니까 작아지는 거 맞겠죠? B번 맞고. C. 기역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니은의 상태로 된다. 기역의 상태는 요거였으니까 전압을 해제해도 얘는 계속 유지되는 영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상태가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C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24번 문제.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비문학에서 꼭 하나씩 나오는 문제죠. 지금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2번, 의문제기, 답변. 그 다음에 3번, 과정.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문제점 고찰, 5번은 답변들을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답은 2번이었죠. 자, 의문들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얘는 계속 두 번째 줄 볼까요? 더 좋거나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쭈르륵 해요.
그쵸? 요런 식의 문제, 요런 식으로 계속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25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오늘날 세계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마티스, 고갱 같은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을 당시 이들은 소수의 비평가들을 제외하고는 학계와 전문가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수의 비평가들만 얘네를 인정했고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볼게요. A에 대한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에 대한 B와 C의 반응은 비평에 있어서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 본문 안 읽었어도 알 수 있겠네요. 1번은 맞고요. 2번 B를 계속 읽을게요. 프랭크 브랭킨은 산업윤리 대영제국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지만 오늘날 비평가들은 얘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 A하고 D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현재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대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지만 현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얘는 반대가 되고 있네요. 그쵸?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네요. A와 D를 통해 예술적 판단과 식별이 개발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요런 얘기 정도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개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개자가 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어떤 인간의 내적인 것을 발달시키는 게 요 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면요. 어떤 외부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 26번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 그랬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즐기고 있었는데 전문가 둘이서 한 명은 고무 맛이 나, 한 명은 쇠 맛이 나. 그래서 이건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또 다른 질문이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쇠를 고무로 묶어놓은 건가? 뭐가 발견이 됐죠. 근데 뒤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전문가들조차도 누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이 소리였는데 4번 보시면 포도주의 이상한 맛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인 진단이 서로 달랐다. 둘 다 쇠와 고무 맛이 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명은 쇠, 한 명은 고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26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7번부터 30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B형에서 공통 문제인데요. B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번호 순서, 번호 체계가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갔었는데 얘는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A형에서는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B형에서는요. 21번부터 24번 문제로 되어 있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요 문제는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그래프도 나왔으니까 같이 그려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자본 이론은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인간 자본 이론은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 생산적인 힘을 인간 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 자본이 무엇인지 얘기했죠. 규정하고 인간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 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자, 인간 자본 이론을 체계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 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곡선을 통해서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막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거 나오면 정신없죠? 얘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이 인간 자본을 통해서 얘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소득의 격차. 소득 격차를 알고 싶대요. 베커의 인간 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 자본에 대한 이쪽 X축은 투자량, X축은 투자량, 그 다음에 Y축은 수요 곡선일 때는 한계 수익을, 자, 여기 Y축은 수요 곡선일 때는 한계 수익을,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일 때는 한계 비용을
이런 용어 모른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라면 설명을 해줄 거고요. 몰라도 되는 거라면 그냥 모르는 채로 가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 수익은, 한계 수익에 대한 얘기 해주잖아요. 이봐요. 한계 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 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라고 그랬죠. 자, 개인의 능력, 투자 기회의 차이. 수요 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한계 수익이 체감한다라는 건 점점 감소한다라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체감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 우하향,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겠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한대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비용은 쌓여가겠죠? 자, 수요곡선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요곡선. 이게 공급곡선인데, 수요곡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점점점 더 그러니까 뭐, 체감한다라 그랬고, 얘는 체증된다라 했으니까 높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림에서 D2는 지금 D1, D2를 그려야 되네요. D1, 그 다음에 D2가 위에 있죠. 자, 이거 다시 그립시다. 자, 그림에서 D2는 D1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래요. 얘가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고요. S2는 S1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 곡선이다. 자, S1이 좀 더 위로. S2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S2가 S1보다 부유한 사람이래요. 여기가 더 부유한 사람이다. 수요 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투자량이 이쪽이었죠? 이쪽이 투자량. 자, 투자량이 0일 때라는 건 이쪽이 여기겠죠? 투자량이 0일 때, D2의 값 A가, D2의 0일 때 D2의 값 여기가 A인가 봐요. D2의 값 A가 D1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낸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이제 공급곡선 봐야 돼요. 투자량이 0일 때 S2의 값 F가, S2의 값 여기가 F인가 봐요. F가 S1의 값 이보다 낮은, 이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다. 자,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그 비용은 부유한 사람들이 돈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 쓰는 거랑 1,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 쓰는 건 그 100원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아래에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네요. 각 개인은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 자본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 곡선과 공급선을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 그랬어요. 자, 그 점이 바로 요거하고 아니죠? 요거가 만나는 점이니까 요게 맞네요. 여기랑 D1, S1, 그 다음에 D2, S2 여기죠.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한다. 이때 인간 자본 투자의 총 수익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 자본 투자의 총 비용은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자, 이 소리 뭐냐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기까지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요만큼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만큼이 투자를 하고요. 또 공급 곡선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 또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요 어떤 삼각형이 남게 되겠죠. 이때 인간 자본 투자의 총 수익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총 비용은 공고서 아래 부분에 사다리꼴 면적을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밑에 부분에서 그 수요 곡선에 있는 것에서 밑에서 그 다음에 총 비용 공급 곡선 밑에 거를 뺀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1의 수요 곡선과 S1의 공급 곡선을 가진다면 K1까지 투자, 여기가 K1이겠죠 아마? 자, 여기까지 K1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 수익은 O, B, 그 다음에 M, K1 이렇게 되겠죠. 총 수익이니까 수요 곡선에 따른 요 네모칸의 넓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요게 되겠죠.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OEMK1 OEMK1 요렇게 되겠죠. 이건 공급 곡선까지. 요거 지금 요 옆으로 그린 거 일부러 그린 거예요. 노란색이랑 겹칠까봐 요거가 되는 거겠죠. 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가 된대요. 그러면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나니까 요만큼의 삼각형만 남게 되는 거네요. 요만큼만. 그쵸? 그럼 BEM 요게 되겠네요. 수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자, 이거에 대한 소득 격차를 얘는 또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대네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엘리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주의로 이렇게 나눠서 봤대요.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자, 여기서는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면의 차이 때문에, 자, 능력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이건 동일하지만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 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까 능력이 우수한 얘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자,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자, 얘는 공급 조건이 동일했지만 얘는 수요 조건이 동일하죠.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부유한 사람들은 더, 아까 얘는 10,000원 있는 사람, 1,000원 있는 사람, 근데 뭐 투자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 치면 얘는 10개밖에 투자를 못하지만 얘는 100개를 투자할 수 있죠. 그쵸?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공급 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 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얘는 투자 때문인 거고, 자, 얘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된다. 자, 얘는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근데 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해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대요. 자, 이것들은 지금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자, 27번 일치하지 않는 거 거꾸로 가볼까요? 5번 베커는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그쵸? 그 다음에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하였다. 27번에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28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쪼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씩 보시면 돼요. 가에서 OAMK1은 가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 맞고요. 우리 나를 4번을 볼까요? 나에서
그쵸? 나에서 OK1은 라희의 투자량이다. OK1은 자 라희 지금 나에서라 그랬죠? OK1은 라희랑 OK1은 지금 아예 붙는 부분이 없죠? OK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2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 3번 보세요. 가희와 나이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라 그랬는데 가희와 나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거는 평등주의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교육기회 보장 할 수 있겠죠? 그럼 30번 볼게요. 자, 30번의 박스는 뭔 얘기였냐면 인도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진다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투자의 차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계급의 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 글 마무리할 때쯤에 뭐라 그랬냐면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라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1번부터 3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삼 시네요. 화상보 춘향의 마음. 자, 이거는 연작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시를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시를 볼 때는, 뭐 문학 작품을 볼 때는 지금 이게 31번부터 33번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을 아는 작품이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단 보기가 있는지를 먼저 좀 뒤지세요. 3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가 되어 있죠. 그 보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시인의 생애라든지 아니면 작품이 쓰여졌던 당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 보기에 넣어 주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기에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손해날 건 없으니까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상의 부재는 주체의 감정과 태도, 내면 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움은 공간을 뛰어넘어 부재하는 대상에 닿고자 하는 확산의 감정이며 그 그리움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셔야 되겠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작품 아직 안 보고 왔지만 그리움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작품인가 보다. 기다림은 기다림에도 동그라미 한번 하셔야겠죠. 그리워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기다림은 그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지의 의지이다. 이러한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한대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체의 내면 공간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원형을 이루게 되며 주체는 그 원형적 공간의 둘레를 이렇게 돌 수밖에 없다. 계속 이걸 반복한다라는 소리네요. 말을 어렵게 써서 그렇지. 자, 별 도움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목이 휜 채 꽃진 꽃대같이 조용히 뭐뭐 같이라고 쓰고 직유법이죠. 그럼 비유를 해야 되니까 원관점이 누굴까 보니까 뒤에 바로 춘향이가 나오죠. 춘향이를 비유했었어요. 목이 휜 채 꽃진 꽃대같이. 자, 목이 이렇게 휙 져가지고 이렇게 꽃이 져버렸대요. 그럼 되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조용히 춘향이는 잠이 들었다. 자, 춘향이의 외양을 지금 꽃이 진 채로 꺾어져 있는 꽃대에다 비유를 하고 있었어요. 칼 위에는 칼이라고 해서 뭐 과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왜 죄인들 옛날에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 위에는 눈물방울이 어룽져 거기 이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죠. 눈물방울이 어룽져 꽃잎파리에 겹쳐진 그것으로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달밤일수록 영롱한 것이 오히려 아픈 꽃잎파리들이 되어 떨고 있었다. 춘향이가 칼에다 지금 계속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되게 분위기 있게 그리고 있죠. 참말이다. 춘향이 일편단심을 생각해 보아라. 원이라면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한다면 꿈속의 훌륭한 꽃동산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슬기 다음에는 마치 저 하늘의 달에나 비길 것인가. 한결같이 그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에 돌아오는 일이나 마음대로 했을 그것이다. 아니라면 자, 제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새벽마다를 사람치고 그렇게 같은 때를 잠 깰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란 말이다. 그래서 사람치고 이렇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얘는 했다. 그래서 일편단심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네요. 31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 시적 대상이 춘향이죠. 답은 4번. 춘향의 모습을 묘사했죠. 아까 목이 휘인 채 꽃이 진 꽃대 같다 그랬죠. 근데 그 마음을 춘향이의 마음 걔 일편단심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32번 1년에서 칼은 춘향이 현재 처한 상황 그렇게 그 죄수
잡혀 있는 거, 그 얘기를 했고요. 1년에서 춘향을 꽃에 비유함으로써 눈물 방울을 꽃잎파리로 이어준다. 진짜로 그 칼에다가 꽃잎파리를 이렇게 뿌려놓진 않았잖아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1년의 잠은 이연의 꿈속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근데 이연이 아니라면은 1년에 그렇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거닐어 제자리 돌아오는 일이나 마음대로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랑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33번 보긴 아까 읽었으니까 1번 춘향의 일편단심은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자, 일편단심 이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2번 슬기는 춘향의 감정과 태도의 상호적인 소멸돼. 자, 감정과 태도가 이게 다 소멸됐다면 이 작품은 지금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 자체로 말이 안 되죠. 지금 3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34번부터 38번 문제 풀게요. 이거는 B형의 34번부터 38번 공통 문제였습니다. 자, 요건 소설이었죠? 보면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라고 쭈르륵 나오는데 그냥 읽어서 별로 그렇게 무리될 내용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도 그 춘향이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을 읽을 때 문학작품에서 작품을 아는 거였으면 진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기의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라 그랬죠. 지금 34번에 있는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아버지, 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잠깐만, 지금 우리 본문 아직 안 보고 얘를 먼저 봤대도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셋이 나오는구나. 나, 아버지, 형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가 나온다? 1인칭 소설이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자, 이거 다 알려주죠, 지금 이렇게?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자, 하나 얘기 드리면 소설에 있어서 뭐 1인칭 시점이네, 3인칭 시점이네, 시점이라는 말하고요. 시각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쵸?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1번.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그치? 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구적인 분단이 오케이. 근데 형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그죠?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영구적인 분단을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서로의 시각 차이죠. 이건 시점은 고정이에요.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을 보는 거니까 나의 시각에서, 아버지의 시각에서, 형의 시각에서 이 얘기죠. 3번.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뺏어왔던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자, 1번에서 난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번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죠. 3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1번 아버지는 청렴 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고요. 3번 보세요.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아니었죠. 그죠? 엄마는 수환가였고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게 내앉게 하지 않았고, 그죠?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 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면서 경제권은 엄마에게로 죄다 넘어갔고, 그래서 퇴직금만으로 꾸려나간 건 아니었고요. 3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보시면 거기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요런 것들을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데요. 자, 요약적 제시라는 거는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제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말하기 기법. 이런 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와 대응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직접 제시가 아니라 간접 제시가 있겠죠. 고양이 뭐 사람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진실된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이거라면 그 사람이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동네 길거리 다 쓸고 다니고 동네 강아지, 고양이 뭐 밥 다 주고 뭐 화분에 물 다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 다 하고 막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간접 제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하기 기법이 아니라 보여주기 기법이라 하고요. 뭐 또 다른 말로 뭐 장면적 제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소설의 내용을 전개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37번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따로 넘어갈게요. 거꾸로 볼게요. 씬 넘버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엎드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해서 아버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씬 넘버 94를 볼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알아서 뭐 기다려. 아버지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서 둘이서 보름 후에 안방 공간, 보름 후라는 시간적 배경 설정했고요. 공간 안방이라는 걸 설정해서 둘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씬 넘버 93. 아버지가 현관을 붙잡고 투정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내고 있다. 그럼 가족 모두에게 아버지가 불만을 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씬 넘버 93으로 넘어가면요.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들을 반복하는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러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 가족이 뭐 나에게는, 형에게는, 엄마에게는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부터 42번까지 고전소설 부분이죠.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뭐 조웅전이었는데, 조웅전은 여기저기서 엄청 노출이 많이 됐던 작품이라 그닥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도 쉽게 나왔었고요. 문제 바로 볼게요.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1번 이두병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다. 첫 부분에 나왔고요. 지금 이 이두병하고 조웅모자하고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기본 골격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1번에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로 칭했다 맞는 거고요. 이게 조웅전 할 때 그 조웅이 사람 이름이에요. 웅이가 이름이고, 웅은 대궐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썼다라는 거 31페이지에 그 노래 밑에 부분쯤에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왕부인은 꿈을 꾼 후 웅과 함께 길을 떠났고요. 승상은 송태제에게 조웅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었죠. 조웅은 그냥 같이 가게 되는 거지 누구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해서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럼 40번에 A에서 알 수 있는 인물들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 보면요. 지금 어떤 소승이 지금 조웅 모자, 아까 전에 이두병하고요. 갈등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조웅의 모하고 자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 조웅의 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어떠한 소승을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 얘네는 현상금이 걸려있는 몸이란 말이야. 어디 도망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얘네 현상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승이 얘네 둘을 발견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넘겨버리면, 관아에 이 둘을 넘겨버리면 떼부자가 될 텐데 지금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소승은 과거에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모는 지금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확인 좀 시켜달라 계속 이러고 있고, 왜 내 말을 못 믿으십니까? 이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A 부분이. 그래서 답은 4번. 월경은, 이 소승이 월경이죠. 월경은 왕부인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왕부인은 월경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4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뭐였냐면요. 기억이 뭐였죠? 꿈을 꿨죠. 지금 꿈속에서 나왔던 건데 조웅 모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조웅 모자는 이 둘은 갈등이 없어요. 이렇게 갈등 관계인 거지.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2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조웅전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을 배경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쓰여졌대요. 영웅적인 인물인 조웅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즉 질서와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을 제거하고, 영웅이죠. 이전의 질서와 이념을 회복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웅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련 극복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데 그때마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 주체로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자, 이거 완전 기본적인 영웅소설 구조가 되죠? 그쵸? 뭐 되게 비범한 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에게 막 시련과 고난이 막 찾아오죠?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을 달성을 하죠. 그쵸? 그 얘기를 했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43번부터 45번까지 이의 고산구곡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의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죠. 연시조기 때문에 단지문으로 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작품만 들어가야 될 때 연시조가 들어가는 경향이 많죠. 아무래도 이렇게 세 줄짜리 그냥 평시조보다는 아무래도 문제 내기도 더 쉬우니까 더 낼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유학자로서의 면모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 맨날 고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창의성 없다. 굉장히 진부하다. 모든 주제가 다 똑같다. 거의 다 그렇죠. 고전에서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자연을 예찬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노래를 하는 거. 두 번째, 뭐 임금 아니면 어버이, 뭐 충, 효, 우애 이런 것들. 어떤 유교적인 사상.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움, 남녀 간의 애정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임금에 대한 연군 지정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문 수양 정진. 자, 고전을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 넷 중에 하나 찍으면 다 맞아요. 이거 말고 벗어나는 주제는 없으니까. 굉장히 진부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창의적인 소재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황이라든지 이 선생님이 나오면 우리는 완전 감사해야 되죠. 주제는 무조건 두 개예요. 첫 번째, 학문수양. 공부하자. 이런 소리고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누구누구를 본받자에 그 누구누구가 거의 다 자연이에요. 저렇게 불변하는 자연물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치 말고 공부하자. 이런 내용으로 거의 들어가니까 이왕 이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그냥 뭐 시간 없으면 주제는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놓고 그냥 푸셔도 괜찮을 정도로 무조건 이 주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산구곡가. 우리 제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가짜는 노래 가짜니까 먼저 찢어놓고요. 고산이라는 장소에서 9개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곡은 어둠에오 관함에 해비친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2곡은 어둠에오 화함의 춤만 커다. 쭉 내려오시면 3곡은 어둠에오, 4곡은 어둠에오에서 주르륵 9곡은 어둠에오까지 나오게 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면 유사한 똑같은 말이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윗글의 구성과 관련하여 탐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사구조, 뭐뭐 곡은 어둠에오가 배수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금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곡에서 5곡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죠? 1곡은 어둠에오, 2곡, 3곡, 4곡, 5곡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수의 관함에서 6수의 은변까지 이동 경로를 이동 경로를 제시하려면요.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가니 뭐 가는 길이 뭐 좁고 넓고 뭐 가다가 뭘 보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단편적으로 1곡은 어디, 2곡은 어디, 3곡은 어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 제시에서 틀렸네요.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지금 얘기했던 거에 거의 들어맞는데요. 일단 뭐 자연과 하나 되는 뭐 그런 삶을 추구한대요. 44번에 보시면 답은 4번. 육수의 소세함이 가히 없다. 가히 없다라는 거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단어 외우시면서 국어 공부할 때는 고전 어휘 안 외우시죠. 고전 어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외우셔야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가히 없다. 요 말은요. 끝이 없다. 부모님의 은혜가 가히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모님의 끝이 없다. 이렇게. 그럼 소세함이 가히, 소세함이라는 건 깨끗함 이런 거거든요. 가히 없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 도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깨끗함이 끝이 없구나. 매우 깨끗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사람이 어떠냐면 승지를 모르는 사람. 자, 이 고산구곡가는요. 중의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중의법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 승지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어떤 경치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자연 경치로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학문이 도가 텄던 도 같은 그냥 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승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2번 진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문법, 그 다음에 문학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시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푸는 속도를 높이셔야지 고득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